헐. 자, 일단은 그 자습서 먼저 꺼내주세요. 자, 자습서에 뭐부터 할 거냐면요. 그 저기 뭐냐, 쌤이 지난 시간에 요 그 시조 설명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 펼쳐주십시오. 잠시만요. 자, 뭘 볼 거냐면 요거 동짓달 기나긴방울이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봤던 황진이가 썼던 시조를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시조에서요 그 쌤이 지난 시간에 평시조의 특징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던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필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수정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평시조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우리가 보통,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적어야 되면 쌤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음보율과 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음보는 뭔지 알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부분들을 음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올이 배워내요. 춘풍이 불날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오른 일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편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음보로서 이제 운율이 형성되어 있는 걸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장 6구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3장 6구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요거 초장, 그 다음에 중장, 종장의 구성을 3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구는요, 요거 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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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덩어리 라고 해서 덩어리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6개의 구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조를 3장 6구의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자를 세세히 나누지 않고 이랑 덩어리를 바탕으로 리듬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보는 개념을 음보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율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글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과거에 내가 이제 그 국어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해서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은, 이제 시조는 음보율과 음수율로 이 율격을 나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음보율은 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작품이 음수율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글자 수를 뭐 3, 4, 4, 4, 4, 4, 4, 4, 4, 5, 4, 3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막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 그 여러분들 필기되어 있는 거 보면 음수율 해가지고 X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요즘 어떤 이제 시조를 이제 시조가 가지고 있는 운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음수율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음수율을 왜 잘 쓰지 않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제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4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6글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그게 글자 수가 맞아지고 어떤 작품은 글자 수가 안 맞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되어 있는 거에 보면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45자 내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장의 첫 음보 3음절이라고 하죠. 요 두 개가 뭐에 해당하냐면요, 음수율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음수율로서 보는 거랑 음보율로서 보는 거는 그냥 아예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관점이거든. 그래서 음수율로서 작품을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그 필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자 내외 X, 종장의 첫음보 3음절 X라고 되어 있는 게
종장에 천음부, 삼음절 사실은 거의 다 되어 있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45자 내외 같은 경우에는 아닌 작품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자를 어떻게 우리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45자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수율로서 작품을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선생님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되어 있는 이제 그게 지금 선생님이 달라서 그걸 얘기해 주신 그 혹시 그쪽 학과에서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가요? 음구율과 음수율에 대해서? 아니요. 안 했었어? 그러면 아마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어쨌건 보통 이제 흔히 형시조하면 3장 6부 45장 내외 종장이 천음보의 삼음절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평시조의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는 다른 거야. 두 개는 다른 거고 이거는 적절한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요 필기되어 있는 선생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뭐냐 회화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 과를 회화과라고 하나? 미술과라고 해요. 미술과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그 필기 내용에는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과마다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고전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기가 또 있을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학하거나 하면은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저 뒤에 넘어가가지고 소단원 문제 몇 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2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는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의 말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응용 버전으로서 이 시인의 인터뷰가 실제로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의 인터뷰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외롭게 혼자 태어나서 외롭게 죽어가는 외로운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로움을 우리가 긍정하고 이해할 때 사실은 요 보기를 보려고 이 문제를 보는 거야. 선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뭐 선지 어차피 그때그때 달라질 거니까. 자, 이 보기가 사실은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보기 내용도 좀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이해할 때 내가 지금은 외롭지만 그런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긍정을 통해 내가 외롭지 않다고 다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 상황이야. 왜 그런데? 자, 외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야?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외로움을 통해서 외롭지 않음을 깨닫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모순적이고 역설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쩌란 말이냐? 말 속에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그러한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질이야. 피할 수 없어.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뜻으로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이게 모순된 어법이죠. 자, 외로움을 통해서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지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당시에 정호성 시인이 했던 이제 인터뷰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에서 연결이 되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외로움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쵸?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늘, 이 눈물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여기 이 인터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말한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이중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냥 이 눈물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말하는 거야. 왜? 이 시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그늘은 삶의 어떤 시련이나 아픔 또는 외로움을 뜻하잖아. 그렇죠? 자,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자면 외로움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늘은 결국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긍정적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잘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2번 보기 한번 볼게요. 특정 시어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늘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늘은 서로 의미의 차이가 좀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연에서도 똑같은 구조니까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눈물가요. 자, 그 다음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이거는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또는 눈물을 사랑하지 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눈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죠.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 그늘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눈물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눈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인터뷰에서 보자면 외로움에 해당하겠다. 그쵸? 자, 이 외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 쉬웠어요.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요 지문이랑 선지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지문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나요? 노래 가사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예 다음 나무로 넘어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갔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넘어갔어요? 저희 했는데. 했다고? 네. 그래도 그럼 일단은 보기는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요 시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가 노래와 그 다음에 나 시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입니다. 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인데요. 자, 추상적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에서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추상적 대상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이었다. 그렇죠?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에 해당한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다. 자,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 대상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 자, 그런데 요런 대상이 점점 옅어져 가더라도 마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사랑했던 시간이 옅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추상적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듯이 허리를 베어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한다? 구체적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자, 그래서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표현 또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8번 문제 보면은 자,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을 이라고 해서 시간이 마치 색깔이 있는 형태로 사물처럼 색깔이 있는 형태
색이 있는 형태가 있는 이제 그 사물처럼 묘사해서 추억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방울이라고 해서요, 그거를 하늘이 베어냈다라고 하는 건 시간을 베어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사물처럼 표현해서 외로운 시간을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또는 구체적 형상화했다. 자,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전달하려고 무엇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끌어올린 겁니다. 자, 작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문학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성을 끌어올리려고 했다. 자, 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이 그 과에서는 주로 심미적 체험이라고 부르죠. 심미적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한번 보고요. 자, 다음 요거 소단원 2단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마칠 때까지 요것만 계속 주구장창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혹시 미술과도 요거 진도 나왔나요? 네. 음까지 나왔어요. 음까지 나왔다고요? 진도 많이 나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참, 그러면 잠깐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시험 맞죠? 1-1, 2 맞죠? 자, 그 다음에 2-2가 안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네. 맞죠? 그리고 2-13 들어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맞나요? 이름 혹시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얘기 안 했어? 했는데 아리까리한 거 얘기 안 했던 거. 얘기 안 했어요. 알겠다. 화내지 마시고. 2-1을 안 해. 2-2 안 하고 2-13이지.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요? 웬일이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려고 그러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26페이지.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하기 전에 여기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 한번 좀만 해보도록 하면요, 우리는 중학생 때 무엇을 배웠냐면요, 담화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담화 상황에서요, 여기 25페이지 잠깐만 한번 펼쳐볼래요. 자, 우리 이 자습서 기준입니다. 자습서 기준 25페이지. 자, 그래서 담화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담화 구성 요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담화 구성 요건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일단은 맥락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자, 맥락이 있었고요. 이 맥락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문장이 오고 가는 상황을 담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담화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 담화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그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두리번거리면서 막 길을 찾아. 그러다가 어떤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학생, 혹시 주민센터 가는 길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지나가면서 네, 알아요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무엇을 고려하지 못한 겁니까?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거야. 왜? 할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할머니의 모습은 두리번거리면서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그 주민센터 가는 길을 알아라고 물어본 이 담화, 이 발화죠, 발화. 이 발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민센터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라고 하는 발화의 어떤 숨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죠?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 2학년 때 배운 거고요. 그걸 좀 더 나아가지고 이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이제
이것도 2학년 때 배웠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소통하며 이제 대화하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 들어주기의 태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들어주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필기 굳이 안 해도 됐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필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뭐 한번 떠올려 보는 거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극적 들어주기의 행동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시연 혹시 기억나요? 소극적 들어주기의 행동과 적극적 들어주기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 들어주기에 뭐 있었냐면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뭐게요? 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감정이라든지 또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끄덕끄덕하고 눈 마주쳐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 발화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적극적 들어주기는 그럼 뭐에 해당하냐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요약을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 식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이러이러이러해서 속상하다는 말이겠구나. 속상하구나.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적극적 들어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정서를 내 식대로 나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달하면서 그래서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를 적극적 들어주기의 태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화의 원리를 한번 좀 볼 겁니다. 이제 넘어와가지고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평간펜으로 좀 표시를 좀 해봅시다. 요거 아마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요 문장들을 좀 다 써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원리 이해하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라는 것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이고요. 자,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뭐가 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요. 대화의 원리에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서 무엇이 나눠진다? 각각의 경률이 나눠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개념은 뭐다?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 원리의 세 가지가 나눠져. 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적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협력의 원리가 있고요. 자, 다음 공손성의 원리가 있대요. 자, 다음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으로 뭐가 나눠지는 거야? 경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전체 구조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협력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협력의 원리는요.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것을 바로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협력의 원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목적, 다음 두 번째 요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잘 안 보이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양, 다음 질, 다음 관련성, 다음 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의 경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경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적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냥 TMI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쓸데없는 얘기 계속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핵심만 전달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의 내용을 본질 흐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건 다 당연한 이야기야. 맞지? 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사실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화가 나와 있죠. 대화가 나와 있고 어떤 잘못된 발화가 있을 거야. 또는 문제성이 있는 발화가 있을 거야. 그 발화의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 발화가 무엇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찾으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살짝 조금 애매한 거나 좀 헷갈리는 거 이런 게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화만 만약에 이제 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화는 우리가 되게 많이 보잖아. 여러 번 볼 거 아니야. 학교 수업할 때도 볼 거고, 점수할 때도 볼 거고, 문제 풀 때도 볼 거고. 그런데 이런 사실 이게요. 그 화법과 장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풀 때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화법과 장문 있죠. 거기에서 화법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요거를 그 화작 지문이랑 연결해가지고 좀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작 지문으로 이제 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화법 부분이 생각보다 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담화 상황이나 대화 상황이 나올 때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법과 장문, 특히나 화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가장 신나서 만드는 문제들이야. 왜냐면 우리 국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문을 마음대로 못 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나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지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그냥 지문은 그대로 냅둔 채로 문제만 건드리는 거야. 문제만 바꾸고. 그리고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작품 함부로 못 건드려. 맞죠? 물론 교과서에 안 나오는 지문을 낼 수도 있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인데 실려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역시 원래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작품을 그대로 내는 거야. 그런데 이 화법 장문 같은 경우는요, 이 대화를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그 과목이 바뀌죠. 화작이라고 안 할 거야 이제는 그때 되면은. 근데 지금 이제 고2, 3들 화작 보면요, 수능보다 학교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화작은. 왜냐면 선생님 마음대로 내기 때문에. 그 감화를 선생님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잘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문학 작품 열심히 공부해놓고 사실 여기 파트에서 문제 틀리면 사실 되게 시험 끝나고 나서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허탈해 되게.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했지? 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자, 관련성의 경률. 말 그대로 관련성. 주제와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 다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 중의적 표현이 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개념 뭡니까? 협력의 원리입니다. 맞죠? 자, 이 협력의 원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력의 원리는 뭔데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의 목적, 그 다음에 상대의 요구.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협력의 원리 안에 네 가지 경률이 있었습니다. 양의 경률 뭡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자, 딱 말하고자 하는 부분만 전달해라. 필요한 만큼만 정보 제공입니다. 자, 다음 질의 경률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쓸데없이. 맞죠? 자,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진실만 말하면 돼? 아니야. 뭐도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관련성의 경률. 자, 그래서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제랑 관련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제야 주제랑 화제와 관련된 것들을 말해야 돼. 그 다음 태도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태도는 말하는 어떤 몸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의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적인 태도 뭐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러는데 뭐 아침에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만날 수도 있고 언제 만나자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태도의 경률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담화 상황이 있는데 누가 껄렁껄렁하게 얘기해. 껄렁껄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태도의 경률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담화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담화가 분명히 활용이 되기는 할 거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알지만 자,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대화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지에 홍보하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뭔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 맞죠? 자, 그래서 여행 가면 배탈이 나더라. 그래서 꼭 숙소에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해 라고 하는 건 그러면 무엇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어떤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거야? 양의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양의 경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의 경률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여행지를 추천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중학교 때 단양 고수동굴을 갔다 온 단양 고수동굴을 추천하고 싶어. 정말 아름다웠거든. 자, 그래서 초등학생 때 갔다 온 담양의 대나무 숲도 휴식하기 최적의 장소였어. 그러고 보니 유치원에 갔던 양양의 바닷가도 좋았는데 쭉 해서 자, 지금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본질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는 맞아. 맞죠? 주제는 맞는데 지금 뭐가 안 지켜져 있어? 양의 경률이 안 지켜져 있어. 맞죠?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무엇이 지켜져 있지 않다? 관련성이 지켜져 있지 않다. 관련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쓸데없이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여행지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몇 개 얘기하고 있어. 맞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표정. 자, 다음 볼게요. 공손성의 원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주세요. 자,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리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 그래서 공손한 표현 최대화, 공손하지 않은 표현 최소화. 자, 공손성의 원리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를 왜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 자, 나와 상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 자, 그러면 협력의 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화하는 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협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협력의 원리가 안 지켜져도 사실은 갈등 상황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는데 교과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오로지 뭐에 해당한다? 공손성의 원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 대화할 때 이익과 부담 표시 중요합니다. 별표. 자, 다음 칭찬과 비방. 자, 다음 의견이 같은과 다름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공손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대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몇 개의 경률이 있느냐? 총 5개의 경률이 있습니다. 맞죠? 자, 총 5개의 경률이 있는데 5개의 경률을 또 어떻게 나눠주고 있냐면 종류별로 묶어주고 있어. 어떤 종류? 얘네 둘은 뭐에 해당한다? 이익과 부담에 해당한다. 자, 다음 찬동과 경량은 무엇에 해당한다? 칭찬과 비방에 해당한다. 자, 다음 의견이 같은 요거는 이제 동의. 이렇게 해서 종류는 또 어떻게 나눠져 있다? 3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별표. 실제 담화 상황에서요, 그 보기로 나올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뭐고 부담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요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으로 해서요. 자,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령은 뭘 말하느냐? 상대에게 부담 줄이고 상대 부담 줄이고 이익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관용의 경률은 뭐에 해당하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나의 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부담 줄이고 상대 이익 늘려줘.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 줄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부담을 늘려줘. 그래서 나의 이익을 나와 관련된 거야. 이거 맞죠? 나와 관련된 것들 이익을 줄이고 부담을 늘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관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용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베푸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와 관련된 뭘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관용은 그래서 나입니다. 나. 자, 다음 요령은 그러면 뭐에 해당하느냐? 상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찬동이라고 하면 찬자가 이제 칭찬하다 할 때 찬자죠. 찬양하다 할 때 찬자. 자, 그래서 상대 비방 줄이고요. 칭찬 늘리는 겁니다. 이거 왜 표시하냐면 사실 다 당연한 말인데요. 그 소수령 때문입니다. 소수령 때문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거 안 보고 쓰게 할 거야. 알겠죠? 안 보고. 자, 다음 경량의 경률이라고 했어요. 경량할 때 이 겸이 뭔데요? 겸손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경량의 경률이라고 하면은 자신 칭찬 줄이고요. 겸손하게 하는 표현을 늘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량의 경률 역시 무엇에 해당한다? 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에 해당하는 거야. 자, 다음 찬동의 경률은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상대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좀 표시해 줍시다. 나는 그래서 화자입니다. 발화자. 상대는 그런 건데요. 청자입니다. 자, 왜 적어주냐면요. 이거 보기 선지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그 머리가 헷가닥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자 청자 여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문제 틀리고 나서 나중에 답지 보고 매기고 나면 나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게 계속 많이 막 문제를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긴장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말과 상대라는 말도 선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라는 말과 청자라는 말도 선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익숙하게 좀 살펴봅시다. 자, 다음
동의의 경률. 동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견과 이제 같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걸? 대화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자, 그러니까 상대 의견 다름 줄이는 거야. 난 아닌데. 이거 자꾸 많이 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게 아니라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린다. 자, 그래서 요게 무엇에 해당한다고?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를 잘 못 떠올리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머릿속에, 표가 머릿속에 막 안 들어와 있으면은 이 문장을 읽었어. 이 문장을 읽었는데 담화 상황에서 어떤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떠올려냈어. 동의의 경률이야. 그냥 내 생각이랑 달라. 내 생각이랑 다른데 맞다 맞장구 쳐주면서 아, 근데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근데 나는 해보니까 이런 부분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동의의 경률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의 경률은 처음에는 이제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처음에는 안 하는데 네 생각은 그러하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른 생각 드러내는 것도 동의의 경률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장까지는 찾아냈어. 그리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또 찾아냈어. 근데 그게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선뜻 생각했을 때 이게 왜 공손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의의 경률 역시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줄여야 하는 말, 그 다음에 늘려야 하는 말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률마다 줄여야 하는 거, 늘려야 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공손한 표현과 공손하지 않는 표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줄여야 하는 걸 늘리면 뭐가 되는 거야?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줄여야 하는 걸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늘려야 하는 걸 늘리면 공손한 표현에 해당하는 거야. 늘려야 하는 걸 줄이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공손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 이 공손성의 원리는요, 담화 상황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를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두 학생이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지호야, 모든 활동에서 네가 자료를 잘 찾아준 덕분에 오늘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건, 자, 지금 네가 덕분에 뭡니까? 상대를 칭찬하고 있어. 자, 그래서 덕분에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지우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네가 더 고생이 많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보다 네가 더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요거는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손한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상대를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띄워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밑에 부모님도 외출하셨으니 오늘 저녁은 편하게 시켜 먹자. 메뉴는 떡볶이로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게 뭐냐면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고 결정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상대방을 띄워주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떡볶이는 정말 질려. 그저께도 먹었잖아. 그냥 밥이나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떡볶이가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 말에 무엇을 안 해주는 거냐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예시 담화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동의의 경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하고 나서 결국은 딴 생각 얘기해. 다른 의견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어디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는 맞아. 네 생각도 맞지.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역시 동의의 경로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 거는 무슨 원리에 해당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자, 다음 체면 유지의 원리. 요건 좀 쉽습니다.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가 제일 헷갈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자, 체면이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를 체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지금 왜 이제 자꾸 이제 조금 표시를 하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고쳐졌어. 예를 들어서 어떤 발화가 어떻게 고쳐졌어. 근데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서 뭐 고친 거다, 또는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고친 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쉽지, 맞죠? 그런데 체면 유지 또는 공손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체면이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오케이. 자,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체면 중에서요. 나와 있는데 적을게요. 적극적 체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소극적 체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헷갈리냐면요, 요 소극적 체면이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상대방한테 선택권 넘겨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극적 체면을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상대의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적극적 체면은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좀 보호받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지켜주고 띄워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 체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문과 의문문. 자, 그래서 명령 형태의 문장은요, 상대의 체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명령하듯이 말하면. 자, 그런데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요, 간접적으로 말하면 의문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간접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간접적으로 말하면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소수령.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명령문과 의문형의 그 담화를 통해서요, 야,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책에 붙은 청구기호 좀 보면서 해 라고 얘기하면 보면서 해 라고 하는 건 이제 명령문입니다. 맞죠? 명령어야. 자 그런데 진수야 책에 붙은 청구기호를 보면 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의문형이니까요. 자 상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 체면 떨어뜨리는 거 A 예시가 요거죠. 자 다음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 간접적이 뭐에 해당한다? 의문형 문장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상황 어떤 상황? 자 학급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친구의 실수로 빛나라만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했어. 자 그 상태에서 준영의 깜짝 생일 파티가 준비됐대요. 자 근데 준영이의 생일날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라가 준영이보다 먼저 교실문을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생일 파티가 실패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영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지금 최빛나라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준영이 들어오는 반응을 못 찍었네. 자 다음 눈치 없게 빛나라가 들어와서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게 눈치 없게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제 못 해준 거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극적 아까 이야기했던 적극적 체면이죠. 적극적 체면을 이제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또는 적극적 체면을 손상시킨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때문에 눈치 없게 라고 하는 것 때문 자이 두 표현이 무엇에 이제 어긋나는 표현이다?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자 다음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옛날 사람들의談話 관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관습을 가지고談話를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관점을 보는 거야. 관점을. 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자,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농경 사회 때는요. 이제 그 집에서 장을 담궜잖아, 그렇죠? 뭐 된장, 고추장, 그 뭐 쌈장 아닌데 그 장트리오 있잖아, 그렇죠? 자, 장트리오를 집에서 담궜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장맛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맛이 쓴 집은요, 소위 말하는 집안이 똑바로 안 굴러가는 그런 집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집안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말 많은 집이라고 표현했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점이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집안 살림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런 집이 어떤 집이다? 말 많은 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집안 살림 똑바로 안 돼 있는 집은 말 많은 집이야. 자 그런데 그 집안 살림 똑바로 안 돼 있는 집안을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 장맛이 좋지 못한, 장맛이 떨어지는, 맛없는, 고추장만 맛없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말 많이 하지 마. 쓸데없이 떠들지 마.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시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역시 말 많이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 말을
아끼는 것 또는 말을 아끼는 행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뭐 이제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요즘 사실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 많이 달라져서 사실은 뭐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고 좀 더 좀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죠.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근데 좀 그런 사회 안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이 사회 어떤 모습과 내가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뭐 이런 뭐 시기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렸을 때 좀 할아버지들한테 좀 듣고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 좀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좀 시끄러웠나 봐. 그래서 그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이제 그게 좀 있었다. 자 다음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밭갈이 하는 늙은 농부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자, 저 소들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자, 그러자 농부는 일을 멈추고 선비에게 와서 귓속말로 검은 소가 힘은 세지만 자 귓속말 힘은 세지만 일은 누렁 소가 더 잘합니다. 라고 속삭였대요. 이에 선비가 비밀도 아닌 말을 왜 귓속말로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요. 자, 귓속말로 했다라고 하는 건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안 하거나 또는 줄여야 돼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이면 오죽할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담겨있죠. 자 다음 말을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옷같이 감추어라 라고 해서요. 자 말 아끼는 거 플러스 뭐도 하래요. 자취도 감추어래요. 자취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랑할 만한 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너무 드러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서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으랍니다. 자, 그래서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라라고 해서요. 어떻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자, 다음 빛남을 가슴속에 감추어 두라. 빛남을 감추어 두라. 자랑거리 또는 뭐 이런 것들 너무 티내지 마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애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뽐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네가 스스로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뽐내지 말고 네가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알아서 저절로 빛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빛남을 막 떠벌리지 마. 미리 먼저.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내면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면은 진짜 알아서 빛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 단화는요.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해라. 쓸데없이 너무 말 많이 하지 마. 그리고 말을 아껴. 자, 다음 나는 타인과 비교하는 말 하지 마. 자, 그래서 뽐내는 말 감춰 라고 하는 건 항상 뭐해? 겸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되게 그 험블하다는 말을 쓰잖아, 그쵸? 이게 이제 다에 해당하죠. 험블, 겸손해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담화 관습이야. 자, 그러면 이 옛날 사람들의 담화 관습을 오늘날에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돼? 라고 할 때, 자, 지금 의견 1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예시 답안이야, 맞죠? 자, 예시 답안인데, 이 의견 1은 지금 옛날의 담화 관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견 그래서 1번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자, 옛날의 담화 관습을 그대로 수용이야. 맞죠? 자, 그대로 수용하여서 다른 사람 내가 비교하는 말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경험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인 만큼 오늘날의 교훈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의견 2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선택적 수용 또는 비판적 수용도 됩니다. 비판적, 선택적 수용. 자, 다음. 시간 왜 이렇게 없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 대해서 성찰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담화 관습. 그러면 성찰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거의 담화 관습이랑은 뭐가 달라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야. 자, 아들, 가 엄마, 차 시간 늦어. 응, 조금만 더 가고. 너 머리 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마 좀 보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이마 좀 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게. 아니야, 보여야 예뻐. 내가 한다니까. 자, 그리고 같은 반 친구와 친구 엄마를 마주칩니다. 자, 친구 엄마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너 내 반? 안녕? 난 준호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냥 요거 한번 봅시다. 가! 그 다음에 늦어. 반말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엄마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 이제 경어라고 하죠. 경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반말은 누구한테? 자신의 부모. 자, 존댓말은요 친구의 부모.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의 부모한테는 이제 반말을 하는데, 자, 그럼 그게 무엇에 해당하느냐? 윗사람이기는 해. 자, 우리 옛날의 관점, 진짜 거의 뭐 조선시대 이렇게 유교적 사회 안에서 보자면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존댓말을 써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윗사람한테 존댓말을 안 써. 왜 안 쓰는데? 친밀한 관계여서요. 자, 반면에 친구 부모님이랑은 상대적으로 덜 친밀해. 맞죠? 친밀하지 않은 관계야.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른에게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존댓말을 한다. 그런 담화 관습이 있다. 이게 뭐다? 우리 오늘날의 이제 담화 관습이다. 자, 다음 나와볼게요. 자, 땡땡 회사가 수평 호칭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땡땡 회사 직원끼리는 2017년부터 이름 플러스 님 또는 프로님이라고 하는 수평 호칭을 사용해왔대요. 자, 지난해는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상호 존댓말 캠페인을 실시했대요. 자, 이처럼 직원 사이에서 활용했던 수평적 호칭 문화를 최근 경영진과 임원까지 대폭 확대한 셈이랍니다. 자, 그래서 땡땡 회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팀장님, 그룹장님 대신에 직책명도 쓸 수 없대요. 자, 대신에 땡땡 회사는 상호 존중 표시.
철학 기반 수평 호칭 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영진 임직원 모두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이제 선생님 세대죠. 내 세대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얘기 좀 들어보면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한 얘기가 맨날 그 직장 욕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욕들 들어보면 이제 정말 싫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닉네임을 막 제니, 카리나 이런 걸 쓰는 거야. 부르기 싫어 죽겠대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막 닉네임 같은 거 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부르기도 하고 뭐 무슨 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 지금 이런 선생님 일을 하기 전에 잠깐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안 맞아서 한 3개월인가 이제 때려치고 나왔는데요. 나름 거기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그 수평적 호칭을 막 뭐 만들자 해가지고 와 뭐 하고 막 그런 호칭으로 부르더라고.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호칭을 부른다고 해서 진짜로 이제 수평적인 그 관계가 되는지 이제 진짜 수평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될 텐데 그런 호칭만으로는 난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잘 되는지는. 근데 좀 이질적이긴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쯤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 다닐 때 그때 벌써 거의 10년까지는 안 되는데 한 7, 8년 전입니다. 그냥 진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갓 이제 들어가는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도기의 어떤 시기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할 때쯤 되면은 그게 좀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게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네요. 어쨌건 간에 자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였어. 자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직책을 통해서 그래서 직책을 바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님, 뭐 무슨 대리님, 무슨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뭐 팀장님, 그룹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름을 무슨 님으로 부른다든지 닉네임을 부른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수평적 관계 는 주로 이름 플러스 님.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50대 막 이런 분들한테도 이름 부르고 님 붙이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러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과거의 어떤 담화 관습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요거 넘어가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 좀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쉽지다.